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2021년 말쯤에 최고조에 달하였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거의 대다수가 2, 3년 전과 대비하여 2021년에는 가격이 더블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도 경제 원리를 따르므로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아파트의 신규 공급은 별로 없었던 상태였었고 코로나로 인해 긴급 자금 방출 등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한 정부에서는 뻑하면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쏟아냈었고 게다가 시장에서 적응도 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그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 혼란은 더 가중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많은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야 제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하나씩 팩트 위주로 살펴보면서 시리즈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7년 8월 2일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해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된 강남 4개구와 양천, 영등포까지 포함하여 강남 11개구의 과열이 더욱 심화되고 강북에서는 마용성을 중심으로 강북 14개구의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과열 현상은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소 유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고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에서 2007년 동안 31.3%에서 2013년부터 2017년 동안에는 43.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이 2013년에 5.1%에서 2017년에는 14%가 되었으니 약 2.75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있는 일반 분양분에 비해 규제가 덜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청약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판단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여건이 안정적인 편이고 그간의 세제 및 주택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그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은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등의 정비 등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그 파리 대책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이제부터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대책의 첫 번째 방안은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인데, 여기에는 4개의 세부 방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 지정인데,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투기를 잠재우는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2017년 파리 대책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신규로 추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양도세 가선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LTV 및 DTI 40% 적용, 주담대 건수 제한 등입니다. 또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응 지역도 추가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 구와 기타 7개 구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 지구 지정은 튀어오르려는 부동산 시장을 강제적으로 누르는 것이므로 나중에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의 변경입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의무 적용하고 민간 택지에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 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량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인데, 이러한 그 적용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분양가로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적어지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즉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의 정량 요건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재화의 가격은 가능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억지로 가격을 억제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꺼리게 되거나 공급을 하더라도 품질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셋째는 과열 지역을 도시 재생 뉴딜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즉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 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물량을 적고 관리하게 하였으며, 지자체는 도시 재생 사업 수립 시 투기 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투기 수요 급증 시 사업 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투기 세력의 온상이라고 여겨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 연장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였으며,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주의 양도 제한을 강화하여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를 3년 내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변경하였고,
사업 시행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도 3년 내 미착공과 3년 이상 소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써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였고,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에 대한 하한율을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종래 재개발 사업 시에 수도권은 15%, 지방은 12%등 일정 비율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에 하한율이 없어서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0%로 하는 곳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한율을 두어서 서울은 10% 이상, 그 외 지역은 5% 이상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과열 지구 내 정비 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걸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정비 사업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에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에 대해서 당첨이 못되게 했는데, 규제를 강화해서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한 것입니다. 파리 대책의 두 번째 방안인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양도소득세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주택의 기준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의 입주권도 포함하게 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포인트를 더 가중하여 중과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각기 10%포인트씩 더 추가하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중과세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정비구역을 제외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및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근무 형편 등의 사유와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또 새집을 사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 등 이러한 것들이 중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고 활용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중과세를 피해가는 슬기로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시켰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시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의 9억 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했었는데,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가의 9억 원은 이후에 12억 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1년 이내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는 무조건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관리 측면에 또 다른 카드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의 주역이라고 인식하여서 그들에 대한 금융상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일단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바꿨습니다. 즉 같은 세대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LTV와 DTI를 강화하여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40%를 적용하게 변경함으로써 종전보다 대출 금액이 축소되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강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는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완화했는데 종전의 70%까지 적용한 것에 비해서는 이 또한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제한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HUG 주금공의 중도금 대출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이 또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임대주택의 등록을 유도하여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등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부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 원흉이라고 치부되어 이 제도를 폐기 또는 축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하간 정부의 정책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이 일단 적용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계속 헛스윙만 하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2022년까지의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 폭등은 아마도 그 2017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는 그 2017년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계속 미친 듯이 2021년까지 쏟아냈고, 이에 시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규제 내용이 있어서 이를 다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사실 이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옛말에 그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관련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 위태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숙지로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 첫 시간으로 2017년 파리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 그 배경과 세부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나머지 세 개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는 총 12편의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